자, 카카오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정 구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조정은 좀 필요했다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시장 상황 흐름 보면 지수 자체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해야 될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대 내리고 있어서 지수 자체는 좀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두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 하락이 좀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더 과도하긴 했죠. 참 뭐랄까, 취약한 시장이긴 해요. 수급 구조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 이 환율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환율 흐름에 따라 이 외국인 매도세가 한번 시작이 되면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특히나 좀 취약합니다. 특히 이머징 시장 중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락날락거리죠. 하여튼 수급 구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지수가 또 그만큼 급격하게 하락하면 저가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빠른 반 보였는데, 그래도 9월달 내내 하락했기 때문에 9월달에 있었던 지수 영역대를 회복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반등의 한계점은 어떻게 보면 855포인트 선이다 라는 얘기. 이평선상으로 21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텐데, 오늘 상승했다면 855를 예상한 거고, 21선은 날짜가 지날수록 이제 계속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등하는 구간과 반등하는 이 일봉 캔들과 21선이 만나는 지점이 나올 거예요. 그 지점에서 변곡점이 나올 텐데, 그 전에 가장 좋은 것은, 뚫고 올라가기 위해 가장 좋은 건 V자로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21선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봉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올려칠 때, 요런 구간을 맞이했을 때 더 강하게 치고 오를 수 있습니다. V자 반등은 바닥이 굉장히 약해요. 왜 약하냐면 V자 반등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항대를 만나면 바로 물량이 쏟아지거든. 그래서 V자 반등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또 낙폭도, 그 다음 낙폭도 또 커질 수가 있는데, 그 흐름보다는 한 차례 눌려주었다가 올라가면 팔 사람들 팔고 다시 살 사람들 사면서 힘이 더욱더 생기고 여기가 아닌 여기를 바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돌파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데, 이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저만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은 투자자들의 심리, 그동안 제가 겪고 경험했었던 심리를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강한 돌파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반등을 했을 때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주도 섹터가 항상 등장을 해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려면 주도 섹터, 테마라도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 위해선 단순 테마, 흔히 오늘과 같은 날 이제 인기가 많을 초전도라든지 일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더 테마주더라도 덩치가 있는 테마, 로봇이 됐든 아니면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이런 쪽이 움직여줘야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흔히 2차 전지랑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투톱인데, 이 투톱을 보면 대장주들이 있죠. 반도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차 전지에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있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죠. 이들 종목들이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런 전방산업군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방에 밴드 업체들이 또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 어제는 2차 전지에서 삼화알미늄과 TCS들이 가장 아쉬웠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 회원분들 중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아직 남아 계실 겁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 후속으로 진짜 계속 노리고 있던 게 HPSP인데 결국 오늘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도 저만의 이제 매매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하는데, HPSP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일단은 그날 당일 공략에서는 좀 제껴요. 종가 베팅을 하거나 다음날 매수를 하거나 그러는데, 요즘 시장이 하도 변동성이 크고 하방 압력이 세다 보니까 하락 출발하는 다음에 상승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HPSP도 그런 상황인데 약간 어저께 삼화알미늄의 느낌이 나옵니다. 34,000원 구간이 제가 매수를 노렸던 34,000원에서 33,000원 구간 오늘 추천 나가려고 했는데 요거를 좀 못한 게 좀 아쉽고, 다른 종목 이제 추가 매수장에 나갔는데 지금 이제 뭐 실탄이 다 말랐다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저희 방 회원분들 중에도 나오고 계세요. 근데 보면 여러분, 실탄이 말랐던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10월달 넘어오면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탄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현금이 다 없죠. 근데 저희 방이 매매했던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제가 매매 내역 매일매일 저희 VIP방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종목 현황판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10월 들어서 우리 종목을 매수한 게 한 3번밖에 없어요. 9월 달에도 20일, 그러니까 연휴 전주까지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매수했던 것들, 물려있는 종목이 한 5개에서 10여 종목 정도 될 텐데, 그 이외엔 전부 매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물린 것들도 수익 받다가 남은 물량이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현금이 모자른 건 그 이전에 있었던 종목들부터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현금이 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리한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흔히 이런 얘기예요. 야, 지수가 이렇게 빠질 거 알았으면 하지 말 것을, 진작에 손절할 것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9월 거래일 첫날이 언제야? 9월 1일 금요일 날, 야, 9월 달은 시장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예상해서 전부 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 자, 손절 나간 사람들 대부분 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심리적으로 그래요. 매도를 잘하긴 잘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했지만 대부분 9월 14일처럼 반등하는 전날 과도한 하락이 이틀 나왔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날 또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들어간 다음에 그 종목 그 구간에서 바로 또 매도하고 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엔 손절을 나갈 수 없어요. 손실이 가속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하락장을 또 맞이하게 되면 똑같아요. 모든 구간들이.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게 이때 당시에 가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다시 매수를 유혹하는 구간들이 항상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이 종목을 보기 때문에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자금을 시장의 최저가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종목을 채워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한 다음 그 다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투매가 나올 때 다 던지고 나서 다시 물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투매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투매에 던지지 않고 보유해서 투매를 견디고 보유를 한 상태라, 투매에 던졌다가 다시 매수해서 다시 휩쓸려서 투매를 맞거나, 둘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첫 하락에서 투매를 던진 사람들도 그 하락하고 그 하락에 투매에 던진 어쨌든 자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으로 다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 매수할 때 대안을 내가 생각해 놓고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테마주들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경험상 그런 상황이 투매에 던진 다음에는 항상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투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견딘 사람들은 이 투매 구간을 견디고 나면요. 물론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 투매를 견디는 종목들은 명분이 있어야겠죠. 명분이 있는 종목들을 버텼다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시장은 회복하기 마련이고 회복할 때 투매에 던진 종목들의 회복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구간에서 나는 그 구간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정리할 종목과 정리하지 않고 보유할 종목, 살생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이제 우리 매수해 봅시다 하고 들어간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금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월달 저것도 겪었으니까 심리적으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 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보다 심리적인 안정이 먼저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얘기 저에게 계속 드리면서 좀 안정을 시켜드린 거고,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거예요. 사실 오늘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 방송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국 가기 전에 좀 종목 교체를 해놓고 다음 주를 맞이하자 싶었는데 실살이 손이 잘 안 나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 매수가를 또 안 주더라고. 어제 사마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 하락장에서 폭락을 한 장에서 폭락한 다음에 반등장에선 이 반등할 때 종목은 또 튕겨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물려있는 사람들의 수익 구간이 아니고 물려있는 사람들의 이제 좀 탈출하는 구간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저께 사마알미늄 참 아쉽죠? 이거는 하락하던 종목, 물렸던 종목이 아니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 어저께도 주팀이랑 이 얘기를 했는데 HPSP를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 오늘 하락 출발해서 종가 베팅이나 다음 주 월요일을 보려고 했는데 와, 양봉을 이렇게 뽑네요. 딱 어저께 사마알미늄 생각이 나. 이 종목을 오늘 놓쳤다고 해서 좀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게 반도체 섹터는, 이건 테마가 아니죠. 이 반도체라는 섹터는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내려온 주범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내려온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든, 이 섹터를 어떻게든 되살려야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게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주를 끌고 내려온 것이고, 또 반도체주가 하락을 하니까 시장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둘 다 상호 보완적인 건데, 왜냐면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유지를 하겠다, 장기화로 가겠다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되면 IT 업계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도체 섹터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쌓이죠. 이게 가장 치명타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아닙니다. 팹리스가 아니고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박리담해요.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해서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재고가 쌓이는 치명타를 맞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제 팹리스 업체들, 설계를 하는 기업들은 수요가 부족하면 당장의 돈은 못 벌어도 재고가 쌓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파운드리는 다르죠. 계속해서 생산을 해놓고 있었는데 생산을 하고 있었던 그 생산 물량이 수요가 줄어들어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주문한 것 이외에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물량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직격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연준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모호하게 됐죠.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고금리가 되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가늠을 하고 있을 때 중동 사태가 터졌고, 고금리 계속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유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경기 부진이 오게 됩니다. 경기 부진이 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은 소비의 국가인데 소비를 못하죠. 고금리로 기업은 투자를 못해요. 여기에 일반 서민들이 소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오면 제가 얼마 전까지 계속 얘기 드렸던 정말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리먼 사태, 이게 올 수가 있어요. 연준은 이게 오면 정책 실패예요. 치명타입니다. 전부 이제 그 상황을 책임져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거는 피해야겠죠. 이 상황을 피하려면 연준에선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지금까지 강경했던 매파적 입장을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제로금리였으니까 정말 당당하게 매파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지만 이제 다 올리고 난 상황에서 야, 지금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고? 이걸 또 장기화시킨다고? 그럼 성장을 할 수 없는데 이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성장은 못해도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면 되는데 중동 사태 터지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치명타가 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는 소비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둔화되면 유가도 같이 빠지겠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땐 유가가 정상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수요가 급감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디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고 회복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올 수는 있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는 건 정말 결정적인 정책적인 실패거든. 이번 파월 의장이 맡고 있는데 실패한 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피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완화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비둘기파들이 이제 활약을 할 때가 됐죠. 그동안 비둘기파적인 입장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도 모두 매파적인 멘트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이것이 긴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금리 인상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연준의 다급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정책을 한쪽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면 안 돼요.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연준은 정말 쉽게 일했죠. 한 2년 동안. 정말 쉽게 일한 거예요. 야, 제로금리니까 올려. 인플레이션이야? 금리 제로잖아. 올려. JP모건 CEO가 그 얘기했죠. 0에서 2에서 3%까지 상승하는 금리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3에서 5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5에서 7로 만약에 간다면 이 과정은 진짜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2에서 3%까지 갈 때에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5%로 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폭락을 보였죠. 보통 금리가 1% 상승하면 기업들의 미래 실적의 10%가 차감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산술적인 통계겠네요. 산술적인 통계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1%당 기업 실적이 10%가 빠진다. 물론 이거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가 금리가 올랐다면 기업들의 미래 실적이 50%가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이것도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기업 주가도 50%가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까지 내려온 것은 자기 위치를 찾은 겁니다. 순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또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고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서 경제 구조가 무너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절하게 올려주고 또 내릴 때는 내려주고, 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지만 뭐 동결할 땐 동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차분히 갔어야 되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너무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이것에 대한, 원래는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대로 유지했으면 돼요. 그대로 그냥 유지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런 이제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돌발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되는데, 중동 돌발 사태가 일어났잖아. 이건 뭐 연준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금리를 올렸어야지. 리먼 사태도 이 모기지 사태도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전쟁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가 그 상태로 쭉 유지를 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니까 거기서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 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리먼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로로 내렸던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한, 상당히 위험한 위치까지 끌어올렸는데, 세상에 여기서 전쟁이 터져버리면, 사실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단 시발점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이후에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었는데, 이 중동 사태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 위원들도 굉장히 돌아버릴 상황입니다. 바이든 재선 나서야 되는데 증시 계속해서 내려가면 지지율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국인들은 지수, 주가 지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들 국민연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인데 이거의 한 70%가량이 미국 현물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인들 삶의 질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연준은 이렇다 할 얘기를 강하게 이제는 못할 겁니다. 이게, 이 환경이 지금까지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연준의 입장에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된다면, 지금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한 게 반도체를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시장은 이거를 또 하나의 양분 삼아서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도 다시 조단위 영업이익이 복귀를 했죠. 그리고 반도체 부문 적자폭이 3조 8천억 가량으로 줄었어요. 5천억 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분기까지 4조 3천억 가량의 이제 적자였는데 이번에 많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분기엔 적자폭이 더 줄어들 겁니다.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다른 부분들, 반도체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돈을 번 건데, 그 다른 부분들이 돈을 벌면서 반도체 부분이 적자를 점점 줄이고 결국에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되면 이 수익 증가폭은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를 발판 삼아서, 지금 4분기죠. 4분기를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구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모두가 바라고 있으니까.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삼성전자가 7만원 혹은 8만원까지 올라오기를 너무나도 고대하고 있어요. 물린 거 던지려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7만원, 8만원 넘어서 10만원까지 목표가 보자고 지금 사는 개인 투자자보다 7만원, 8만원 올라오면 던져버리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진작에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7만원, 8만원이 대부분 몰빵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항상 거꾸로 이용을 당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7만원을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8만원 뚫고 9만원, 10만원을 가기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 하청 밴더 업체들의 실적이, 주가가 더 좋게 오를 겁니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인데 여기서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르고
흑자 전환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자폭 자체도 좀 적거든. 근데 HBM3 고부가치 반도체를 먼저 선점해 놨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전환될 수 있어요. 흑자로. 그렇게 되면 뭐 하이닉스 관련주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죠. 그래서 얘 주가가 오늘 날아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을 많이 줄였고 이미 성적표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이상의 성적표를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 벤더 업체들, HPSP 같은 종목들이 오늘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근데 지금 오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어저께 삼화알미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한번 타면 조정 구간이 아무리 깊게 와도 단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중기 정도의 스윙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우리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미반도체 우리 지금도 어마어마한 수익권이에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샀을 겁니다. 이 구간이었나요? 한번 급등을 우리가 맛봤으니까. 이제 물량은 얼마 없죠. 한 4분의 1 정도의 물량이 남았는데 7월 달에 44,000원에 매수했으니까 여기군요. 아직도 많이 수익 중이거든. 6만원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 털었고 남은 물량 남은 거예요. 이거 이제 가면 얘는 쭉 가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물량은 아니죠.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됐고, 3개월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개월수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HPS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월달 저점 찍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최고점 9월호일 찍은 지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된 건데, 얘 다음 주부터 새롭게 공략해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한 달 이상 3개월 정도까지 기간 보고 얘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4분기 내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년까지 기대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지금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만 하면 그럼 3개월 동안 얘만 모아가는 걸로 하면 너무나도 지겹잖아요. 얘네들을 보면서 단기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이런 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7만원 선에 부딪히고 8만원 못 가면 지수 그렇게 크게 못 올라요. 그 얘기는 다시 이번에 이탈했었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박스권 장세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저는 지수 상승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고가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9월달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 빠진 것만큼 회복만 해도 엄청난 상승이죠. 저는 그 상승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가 좀 더 커지는 거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많은 상승입니다. 900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스닥 지수 기준 시장 환경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주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회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미국 11월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이 FOMC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제 변곡점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는 그래봐야 한 2주거든요. 한 2주가량은 단기 매매하면서 종목들 이제 정리할 것들 분류, 남길 것들 분류 해놓고 이 2주 이후 11월 달 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12월은 원래 다음 해를 준비하는 달이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도 단기 매매는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을 준비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터진 이번 무력 충돌이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연준이 지금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서 내년 연말까지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한번 무너질 만한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결 분위기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내년에 함부로 금리를,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지금 올렸다가 내년에 인하 또는 동결로 갈 수는 있어도 지금 동결로 쭉 가다가 내년에 갑자기 올려버리면 그 다음에 인하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면 연수가 또 쌓이면서 2025년까지 간다?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다음 달에도 올리지 못하면
금리 인상 카드보다는 이제 동결 카드로 계속해서 가다가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겠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대를 했다가 금리 인하 안 하면 이것도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쨌든 시장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안정화되면서 평범하게 지나가는 횡보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도 이런 식으로 좀 횡보장세가 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내년 얘기고 우리는 어쨌든 내년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현 구간에서의 상황들을 우리는 잘 체크하면서 종목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니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래서 반등 보면서 종목들 회복세를 좀 본 거고 오늘은 조정 나올 게 예상이 됐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전에 말한 종목들이라든지 가격대 오늘 윗꼬리 달고 5호장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게 되면 그 5호장에서 그 종목들 잡아봐도 되고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잡아봐도 됩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을 회복하는 시기고 원래 시장이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맞이하면 그 폭락장은 좀 차트에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워야 돼요. 살포시 지우고 그 반등폭이 나오는 반등 구간도 살짝 지워줍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요 구간을 지우고 나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이 구간 위에서 다시 놀게 되면 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제하고 원상복구는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빠른 회복을 노리려면 여기서 작업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런 종목 작업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V자 반등에서는 대응하지 않아요. V자 반등 나오고 나서 짝꿍댕이 패턴 쌍바닥을 만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라이브방에 회원분들이 안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길게 얘기했더니 초반에 말이 어버버버 꼬이네. 근데 이 말도 계속해서 해야 돼. 말은 꼬였지만 어쨌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는 마지막에 드렸었던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시장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고요. 하락이 나오면 또 상승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시장의 생리예요. 하락장을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만큼 많이 올랐고 금리를 5%로 땡겨놓은 시점에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지수 포인트가 그곳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들을 드렸어요.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시장을 탓하고 누구를 욕하면서 좌절할 게 아니고 거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고 물려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 주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린 겁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하락에 대비하면서 계속 단기적으로 대응해 주고 상승장이 왔다고 해서 거기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모험적인 겁니다. 상승 다음에 하락이 올 거거든. 그 하락장이 오고 나서 하락한 다음에 반전할 때부터 장기 투자를 시작을 해야겠죠. 그 반전할 때를 신고가 나오고 상승량 다 했는데 신고가 나왔는데 거기를 이제 상승 반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참 늦은 거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를 9만 원대에 물려 있고 에코프로 120만 원, 130만 원대에 물려 있는 그런 분들인 겁니다. 그게 거꾸로 매매하는 거고 장기 투자를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지수가 꺾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지금 장기 투자를 섣불리 시작하기엔 지수가 높아요. 아직도 시작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공격적으로 담지 말란 얘기. 이 얘기는 비중을 키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비중을 키울 거면 한 번에 키우지 말고 지금부터 수집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모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두서없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시장 조정이 나와서 또다시 폭락이 시작되는 건가 하고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9월달 저렇게 폭락을 시켜놓으면 막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늘어나요. 그냥 왜냐면 이 어둠에 이 갇혀져 있게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겠지. 또 떨어질 거야.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가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좀 바꾸시고 전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시장 확률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장 나올 게 예상이 됐었고 다음 주 흐름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방송 다녀올 테니까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감 때쯤 해서 제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 수고하셨고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사거리밖에 없었는데 진짜 정상적으로 이 연말까지 쉬는 날 없죠. 크리스마스 때까지 없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장입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거니까 자, 지금 오늘까지 잘 버텨보고 다음 주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들 하셨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방송 다녀오겠습니다.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